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론학 박사, 언론운동가, 그리고 강성민주당, 강성 안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소개 한번 하시죠.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소개 있으시지 않습니까? 컨텐츠 채광. 컨텐츠 최강 양무석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국내 10대 지식인 중에 유시민, 박진영이 들어간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탑 10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저하고 유시민하고 배틀을 한번 붙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장관 이야기부터 저희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양무석 박사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그 교육부 장관을 날리면서 네네네. 1패를 당해요. 1패를 당했다. 네. 네네.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이제 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존심의 문제가 교육부 장관을 날릴 때 결정적으로 5세 입학 문제로 날아갔잖아요. 예. 이게 교육부 장관의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과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원래 의제가 없었던 거를 윤석열이 밀어붙였는데 그렇죠. 사실상 본인이 그 1차 탄핵을 당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상민이 계속해서 사고 칠 때 국회에서 이상민 하나 보호 못하냐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한테 감정이입돼 있군요, 완전히. 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빗발처럼 이상민을 그 해임시키라고 할 때 이상민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그 이 공항에서 개폼을 잡았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강요들을 흔드는 것 자체는 본인을 흔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여기에서 반응하는지라고 하는 똥꼬집 오기 그리고 못된 검사버릇들 자신 스스로가 1점의 오류도 없는 것처럼 그 개폼제든 그러니까 상명 하복의 그 이 조직 체계에서 야마 그거 좀 바로 해 이 자식아 라고 하던 것들이 그 지가 챙기는 그 얀마들을 보고 다른 놈이 욕을 하니까 저거가 뭐 한다고 야 네가 하면 100배 잘하겠어. 그러한 그 엘리베이터의 이야기들이 공이 현재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매도 안 되는 술 친구잖아. 매도 안 되는 자기 직속 후배고 술 친구잖아. 야, 참 대한민국 국민이 160명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의 억울함보다는 사적 관계 그리고 이 정치와 대의적 제도보다는 본인의 자존심 또는 이 대야 관계라든가 국민들 관계를 게임으로 보는 하는 고압적 자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나는 윤석열 스스로가 경쟁 상대를 네덜란드 농민이나 그 이런 쪽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전두환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전두환처럼 되고 싶다. 전두환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떨어지면 이게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현실이 되는 내가 꿈을 꾸면 이것들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전두환이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들 왕권보다 더 강한 황제권을 가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자, 내가 원래 뭐 대통령 할라 했나? 그렇지, 국민이 불러서 나왔지. 국민이 불러서 나왔어. 그러고 나서 조금 깔짝깔짝하니까 대통령 되대? 그러면 시진핑이 왜 부러워? 나도 시진핑처럼 하면 되지. 그리고 정권 연장 조금만 더 하면 정권 연장 가능해. 국회 뒤집어 엎고 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전두환보다 더 그 큰 권력을 지니고 시진핑 못지않은 푸틴 못지않은 그러한 독재자의 길을 스트롱맨을 나는 윤석열이 꿈꾸고 있다. 그렇게 봐요. 전두환 시절 생각하시면은 제일 뭐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대학 2학년 때 정경들한테 보도 볼록으로 찍혀가지고 이 머리에 15바늘 깨냈고요. 대학 3학년 때는 이제 콧배가 부서졌고요. 대학 4학년 때는 이
콩팥을 맞아가지고 급성심부전증으로 140kg까지 부어서 예. 그 죽음의 거의 직전까지 생명의 위험을 예, 죽음 느꼈네. 다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왔던 폭력이 군사 정권의 폭력. 예, 이 군사 정권의 폭력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야당 인사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학생들,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위해를 가했다는 예,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가했던 그 폭력들이 가장 연상이 되고 실제 요즘 많은 그 댓글들 중에 네. 양문서를 좀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러다가 양 박사님 잡혀가면 어떡해요 라는 네, 것들을 실제 걱정하는 이제 댓글들이나 문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문석 조질 시간이 없다. 검찰이 경찰이 예. 그리고 조지면 땡큐고 네. 내가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수갑 차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 나는 그 양심스러워서의 정당한 국가에 대한 그 헌신할 자세가 돼 있다. 이제 이런 해봤잖아요. 네.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은 검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기관 이제 그 사정기관이죠.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범죄자의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항권이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헌법에 의해 가지고 인민의 저항권이 이제 보장이 되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미국은 왜 아직도 이제 총기 문제, 개인 총기 소유 문제를 허락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철학적인 바탕에서는 인민이 국가라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소설과 많은 드라마들이 그 검사라는 직업을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해요. 네. 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죄를 없애줄 수도 있고. 네. 즉 창조자잖아요. 야. 창조자잖아요. 자기가 정치인들 중에 좀 까불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털 수 있어요. 인지수사에서 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제든지 감옥에 넣고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죄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애줘요.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뒷배로 만들어내고 하던 정치 검사들의 자신감들. 그게 대통령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많은 분들이 언급을 잘 하지 않는데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의 꿈을 나는 윤석열이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대표적인 게 그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컨트롤을 하겠다. 그 전두환 시절이죠, 그게. 예, 또 이제 방첩대와 국정원을 국내 정치의 양날개로 삼고 검찰을 축으로 해가지고 감사원 그다음에 경찰청, 국세청 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정위원회까지 해서 조사 모든 독립기관들을 검찰에서 수직 계열을 하겠다. 이러한 구상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을 총선 이전에 웬만하면 다 쳐내고 다 구속시키고 오롯이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시진핑과 푸틴의 꿈들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두환보다 박정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네요. 일단은 군사 정권이라는 것이 정보와 군대 그리고 그 당시 사정기관이 이제 부축이었어요. 네. 메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보를 다시 만들어내고 집중화시키고 군대는 빼고 거기에 사정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두 축이 돼 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파시즘적인 정권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다. 제거와 배제는 검찰이 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제거와 배제의 근거는 정보기관이 하겠죠. 네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전장현 문제, 장애인 문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게 논쟁이 됐던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적은 처음이에요. 재미 붙였잖아요. 네, 그렇죠. 화물연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 집권 직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네네네. 계속해서 공권력 투입을 계속 협박하면서 네네. 강제적으로 파업을 종료시켰어요. 네네. 그다음에 화물연대 강제적으로 종료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전장년에 대해서 본격적인 단합이 시작돼요. 그리고 노동시간 네네. 그 연장을 또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외교 네. 안보 남북 관계로 그 보수 정권은 북한을 더 적대시하고 야, 중국을 네. 더 적대시하고 네네. 러시아를 더 적대시하면서 네네. 이 여러 보수들의 근본적인 색깔론과 이데올로기 그 DNA를 자극해서 지지율. 지지율을 올리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민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소수자들, 장애인들, 그다를 그 치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두 축이 보수 정권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쓰는 그 수법이고 그 이 수법에 있어서 항상 효과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나 그 이 러시아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윤석열의 그 무능함과 그 바보 같고 그 쪼다 같은 짓들의 외교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지지율 제고의 축이 아니에요. 네네네. 지지율 제고의 한 팔을 잃었어요. 네네. 이제 남은 게 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과 강경 탄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를 쳤었을 때는 보통 6에서 10%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겨우 많아봐야 3% 정도. 요것도 반절이 네네. 났단 말이에요. 예예. 이제 이 무기가 사실상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되게 윤석열이 지키고 갔던 지지율 제고 무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부러졌어요. 하나는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을 향한 공격들이 사실상 그 지지율 제고에서 무너져 버렸어. 네네네. 그다음에 외교 관계를 통해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올렸던 스포트라이트를 통한 그 지지율 제고는 또 무너져 버렸어. 이제 네네. 유일하게 남은 게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격들인데 특히 민주노총과 정교조 우리가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분리하는 이유는 정교조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정교조를 때리면서 정교조에 대한 공격들이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파업이나 민주노총의 투쟁을 공격하면서 지지율 제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알아서 이들의 타겟이 되거나 웬만하면 거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러한 시도들을 자극하는 게 뭐예요? 7월 달에 만들어졌던 노동 미래 연구소인가 네네. 대도 하나는 거기에서 노동 시간 연장. 네네네. 정말 노동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꿈꿔왔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노동시간 연장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노동법 개혁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노동법 개혁을 시도를 하면 당연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움직이겠죠. 네네. 특히 파업의 과정에서는 민주노총이 타겟이 됐는데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돼 가지고 어제 오늘 던지는 이 어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노총도 붙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국노총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한국노총의 핵심이 금융노련이에요. 네네네. 금융노련인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순간 한국노총의 파업들은 불보듯이 뻔하고 이러한 금융노련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자, 이랬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쟤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걔들은 충분히 현재의 공권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말씀드렸던 경찰과 검찰 권력을 자기들이 한 손에 쥐고 있어요. 여기에 조중동과 그 나부랭이들,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론 조작 그룹들이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35대 35 그 사이에 스윙보트 그러면 35대 35에 자기들을 손절했던 네네네. 그 손절했던 10%들이 중도층들.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공권력과 그다음에 그 보수 언론을 축으로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통한 그 공권력 행사들을 감행하면 한국노총이나 조직력이 그 취약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그 구상 속에서 저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네네. 그 촛불 집회. 강화문구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네. 그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지금도 그 일반 시민들이 주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으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한 번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결합하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 장애인연대나 이러한 그 이 부문별 그 진보 조직들이 결합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이 계속해서 저들은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화물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3% 이상 상승하면서 반전하는 듯한 일시적 현상들에 현혹되고 재미를 보면서 이 탄압 기조 공안 정국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지속시키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체하는 노동자 탄압으로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간다. 네네네. 이제 이재명 문재인 아무리 때려봐봐야 지지율 제고 잘 안 되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탄압을 통해서 보수 그 추억들을 계속해서 자극해내면서 노동자 탄압으로 가는데 이들과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단체들과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또 하나의 역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현장에 잘 결합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그 예산국회잖아요. 민생국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민생에 대한 부분은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내 투쟁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민주당이 잘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그 의견이 다른데요. 어쨌든 그 파면을 계속 요구하다가 이제 그 윤석열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임 건의안 냈잖아요. 해임 건의안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 탄핵소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내 투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안 문제, 그 초부자 감세나 그 뭐 법인세 감세 따위, 그다음에 뭐 경찰국 뭐 이런 그 예산들을 가감하게 쳐내면서 예산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축이 12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1월 달부터는 투쟁의 시간이죠. 네. 저는 1월 달부터 민주당이 그 거리로 나오면서 원내 투쟁과 그다음에 장애 투쟁을 나는 병행하리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애초에 약속됐던 3년 일몰제조차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운임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입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안 나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쨌든 뭐 그 법안 소위에서 그 3년 연장을 이제 했고 법사위에 가서 이제 막힐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법사위원장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그 경고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들 간에 있어서의 합의가 뭘 중요하다고. 그렇죠. 합의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약속을 지켜주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은 뻑하면 원내수석 부대표와의 합의, 그다음에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갖다가 어촌 가서 뒤집어 엎기가 일수였는데 우리는 왜 그런 택도 아닌 어줍잖은 신사 흉내를 내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냐라는 비판도 여전히 현 원내 지도부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60일 동안 법사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재의결하면 그 본회의 상정을 하잖아요. 60일의 공백을 허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60일 이후에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전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기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차성의 문제, 프라이어리티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전략의 핵심인데 늘 보면은 조금 늦고 조금 딴 데 가 있어. 그런 느낌이 들죠, 박사님도 생각하시기에. 예,
조금 늦고 조금 딴 데가 있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내용들과 현안들이 지도부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의 169명 중에 협조가 안 된다. 수박들 한 10명을 제외하고 예. 그 나머지 159명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회의에서는 최고위원이 쌀값 이야기 해줘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그는 농해수위에서 기자회견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그 자신과 친한 기자들과 계속해서 간담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쌀값 문제의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이슈는 확장되고 예. 확대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민생에 대한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 검사들이 그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올가매고 있고, 이 올가매는 과정에 있어서의 택도 아닌 기소장들이 날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를 해요.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사탕 하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 최고위원 그러면 박찬대가 받아요. 박찬대가 받고 나서 박찬대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서야 돼요? 법사위가 나서야 되죠. 법사위 의원들이 또 이 문제를 물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당신들의 기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도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기자 간담회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들이 갖다 붙어주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언론들이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의성들을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지도부만 쇠가 빠지게 나홀로 전투를 하고 있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는 이제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 지도부 구성 자체가 상당히 개혁 성향의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개별로 보면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뭐 서영교 그 최고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당력을 기울이는 총력의 모습은 잘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양 박사님은 수박 탓이다, 뭐 이렇게 이제 수박 탓이 아니고요. 그 지도부의 역량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지도부 책임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건 지도부 책임인데, 지도부가 어쨌든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전술적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그래서 주제가 너무 많아. 이슈를 줄여. 이슈를 줄이고 집중하자. 집중하면 그다음에 상임위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초선들 모임, 뭐 재선들 모임, 그다음에 중진들 모임, 이들을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서게 해줘야 된다.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도부가 이제 이러한 그 전략적 목표를 향한 전술적 배치가 좀 더 다양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도부가, 이재명 지도부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하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는 좀 더 협업 플레이로, 그리고 뭐 방치됐거나 방관하는 그 방치는 이 지도부가 방치한 거고요. 방관하는 본인들이 방관하는 거예요. 지도부의 행태를. 그런 그 부분들을 좀 더 전략 전술에 입각한 그 논의들을 통한 협업 플레이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오늘 주제가 이제 뭐 민주당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최근에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예산안 문제, 이게 막 섞이면서 국민의힘이 이 땡깡 피울 수 있는 침대 축구로 갈 만한 빌미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고. 아니, 침대 축구 이야기 잘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침대 축구를 못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그 인저리 타임을 그대로 다 반영했잖아요. 저들이 침대 축구할 시간 없어요.
설 연휴 지나면서 국민들의 그 밥상머리 여론은 네네. 윤석열 손절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지지율이 33%까지 갔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 이상은 여전히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부정평가가 처음에는 퍼석한 그 항토색이었으면 점점 진흙으로 가다가 이제는 콘크리트로 그 진화하고 있어요. 부정적 평가가. 네네네. 이 평가들을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가가지고 못 견딜 거예요. 그러면 설 연휴 끝나고 나면요, 윤석열 손절, 윤석열 탈당이라는 그 흐름이 하나가 있겠고요. 비윤계에서. 그다음에 이제는 윤석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지키자 하면서 친윤계들이 똘똘 뭉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2말 3초의 전당대회에서 비윤과 친윤이 그 중간 다리 없이, 네네. 중간층 없이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 네네. 친윤은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친윤과 윤석열이 한꺼번에 손절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탄력은 윤석열 탄핵으로 나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침대 축구할 시간 없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세게 싸워야죠.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60%는 지금 강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싫어한다는 60% 중에 정말 싫어한다가 55%예요. 네. 그 정도면은 국민들 마음속에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에서 탄핵된 거야. 네. 탄핵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들은 보면은 이 기동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거꾸로 떨어겠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포인트 쌓기 전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그 전략적 목표는 윤석열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전술적으로 일정하게 포인트 쌓기를 그 올해 안까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에이, 지금 저기 양 박사님, 지금 민주당의 주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날리기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들이 1월 달은 네네. 어쨌든 지금 원내 예산안 처리나 그다음에 해임안과 그다음에 탄핵소추, 그다음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내 투쟁의 일정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투쟁 자체를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 이 12구 참사 특검으로 이어지는 이 싸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상민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 그다음에 또다시 한동훈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라는 원내 투쟁이 단단하게 지켜줄 때 이 싸움은 힘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두 축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 문제까지 이 세 축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민생이라는 예산안 투쟁과 그다음에 이상민 이 해임 투쟁, 그다음에 그 12구 참사 국정조사 투쟁이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 때부터 부딪혔고,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목숨을 건 공공일정의 승부라고 봐요. 근데 이제 원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 실수해줘서 총선까지 갔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게, 네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우리는 별로 나쁠 것 없어. 네네. 윤석열이 무능하고 계속해서 헛발질을 할 것이고, 그럼 난 국회의원 계속해. 그리고 총선 때는 윤석열에 대한 그 중간 평가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질 거야. 그러면 쉽게 또다시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고, 네. 저는 이러한 이 배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이한 자세들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만, 그들의 행태들을 이제는 투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그 기획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저 새끼들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냅둬
라고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네.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깃발을 들고 강화문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싸우는 대정부 투쟁이 일어난다면 그들 또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이 장애인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그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기획이 하나도 없는데 딱 두 가지는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서 이것은 이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김태효나 김성환이 주도했는데 영향가 없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노동계와 사회적 약자를 탄압해서 경제이익의 주범으로 모는 이념 투쟁을 통해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안으면서 거기에 또 당연히 이 재벌이라든가 이쪽은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 쪽들에 이제 자기들의 프레임을 세게 만들겠다라는 전략. 근데 이게 보면은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하고 비슷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했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히틀러가 학살한 사람들이 장애인도 학살해요. 그리고 또 성소수자도 학살합니다. 집시,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공산당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 노조가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 유대인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나를 잡혀갈 때 지켜준 사람이 없다. 이 사회적 이 연대를 허물어뜨리면서 디바이드 앤 룰이잖아요. 분리를 통해 가지고 약자들부터 쳐내는데 우리는 자기가 해당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방식의 이 통치수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가 집권할 때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히틀러가 선거로 집권했거든. 37%예요. 윤석열 37%인데 대상들 국민들을 분할시켜 버리니까 37%로도 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지금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전략의 그 기획자가 이준석이었잖아요. 이준석이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자, 세대별로 갈라치고 남녀로 네네. 갈라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고 그다음에 노동자와 그 이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하면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네네. 이 당 대표가 됐는데 그 이준석이 그렇게 몰락했잖아요. 갈라치다가 네네. 결국 갈라치기에 몰락했단 말이에요. 히틀러 정권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히틀러 정권이 안정적인 국정 기반을 다졌던 것들은 사회적 약자와 그다음에 그 인종차별하죠. 민족차별을 인종차별. 그 통해서 네. 했는데 그 히틀러 정권을 많은 그 역사가 네. 끊임없이 교훈을 줬단 말이에요. 네.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역으로 보면 윤석열이 똑같이 이준석처럼 기획하고 네네. 그 해 나가는데 지금은 그 처음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네. 갈라치기 했던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과 그다음에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어요. 네네. 자, 그다음에 남북을 갈라치기 하면서 색깔론을 입히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어요. 네네. 이제 남은 게 노동자와 이 중산층을 갈라치기 그렇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정하게 재미를 본 거야. 재미를 화물연대에서 본 거야. 재미를 본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정말 네. 양날의 칼이에요. 갈라치기 하는 부분들이 노골화된 이 순간에 이제는 민주노총이 또다시 심상정과 정의당을 지지하면서 정권을 뺏길래 네네. 아니면 일단은 그 최소한 저 무도한 자들을 제거한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었을 때 진보 정치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걸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네네.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노동의 평화의 시간들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와 노동조합의 공간이 더 확장되고 더 크게 열렸다라는 것들을 망각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대선 패배를 초래하는 한 축이 됐던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었을 때 진보 정치와 한국의 이 진보적 가치가 더 확장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통해서 명백하게 배우고 있고 체감하고 있고 그 체감을 아주 고통스럽게 체감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좌측 블록들의 대대적이고 더 탄탄한 그 단합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이 기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협업 플레이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정당 간의 대화와 그다음에 고민들을 하는 태스크포스가 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민주당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현재의 노동 탄압의 전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체,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해한 것이든 시민사회나 우리와 같은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해설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든 새롭게 좌측 블록들이 새로운 소통의 통로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들이 정치 계열, 노동 계열, 그다음에 사회 약자적 계열, 시민사회 계열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도부들이 또 구성이 돼야 된다. 만들어지는 이러한 조직적 고민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진영 교수가 이러한 연대의 틀들을 만들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봉주 뭐 하는지 몰라. 연대의 틀 플러스 해가지고 노동계의 일부 양보 또는 일부 노동계 내부의 일부 개혁도 사실은 해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국노총하고는 정책 연대를 해왔고 그 속에서 이제 사무금융노론이라든가 또 공공부문 또는 대기업 노조 이런 쪽들하고는 이제 화이트 칼라 노조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민노총이 이제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주로 금속연맹이 네. 주축 아닙니까? 금속연맹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적 조합주의라든가 또 국민 정서와 살짝 어쨌든 이렇게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중산층들과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거리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에 초반에 적극 개입이 안 왔던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이걸 하려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민노총까지 포괄 하면서 큰 틀에서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하다못해 이미지 쇄신이라도 일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조건부의 논의는 네네. 사실상의 연대의 효과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이고요. 조건부의 연대의 틀들을 만들자면 이 속도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있어서 가장 깊게 들어가 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데 영향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율해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우조선 노조가 말 그대로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고 그다음에 금속의 주력 부대잖아요. 네. 그러한 대우조선과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연대의 성과가 큰 사고 없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들을 일정하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맏형으로서 그리고 중심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그들과의 연대보다는 그 연대의 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삭혀내고 그다음에 작은 것보다는 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한 이 작은 부분들은 저절로 녹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는 민주당의 주도적 연대의 틀과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는 연대의 틀들을 먼저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연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은 조직적 결합이라는 숫자의 문제로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무당파층까지 우리가 좀 이 우호 세력으로서 만들 수 있는 여론전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부여하자면은 이념투쟁,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념투쟁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수구적인 세력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이 무당파층을 겨냥해가지고 노동계급이 경제이기의 주범이다라는 지금 이념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보수 언론의 중심인 이 편향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 정도 먹혔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예. 그러면은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예. 지금의 한국의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친노동자적이고 훨씬 더 세력이 강했던 독일의 그 독일 사회민주 노동당은 왜 그러면 노동자 세력과 제대로 결합하고 제대로 투쟁을 못했을까? 또는 그럼 그 당은 왜 이념 투쟁에서 졌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네네. 이제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이제 첫 번째 좀 무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27만 표 차로 졌잖아요. 네네. 심상정 대표가 받은 게 80만 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왔으면 이겼지. 자,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색깔론의 지배를 받는 그 수치와 그다음에 색깔론을 떠난 수치가 45대 45 정도의 팽팽한 그 이 충돌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한 10%인데 지역으로 보면요. 네네. 그 우리가 서울에서 지면서 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이 부정평가청도 서울이 이제 완전히 그 국힘당과 윤석열에게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돌아섰어요. 계속해서 영남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어려워요. 네네. 네? 영남을 그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려운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차이를 벌려내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그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이 10%가 넘어졌는데 이 10%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죠? 그런데 여전히 45%의 그 보수 DNA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지지 세력들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민주당의 왼쪽들을 더 단단히 굳혀 나가면서 아, 저 벽이 넘사벽이구나. 라고 하는 더 확고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중산층은 될 사람을 밀어주자. 될 당을 밀어주자. 라고 할 가능성이 더 그 지배적인 요인일까? 안 그러면 쟤들 계속해서 자빨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색깔론 프레임 속에 안 돼, 견제해야 돼. 라고 하는 요인이 더 지배적인 요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가 표가 더 많으냐,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전제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그 현재의 권한을 가져야 한국 사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 파업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고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나를 틀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나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부터 그 벗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격이 만신창이가 6개월 만에 만신창이가 됐던 이러한 국격들이 다시 세계 6대 강국으로, 그리고 곧 영국을 지키고 세계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양 박사님 이야기는 정의당도 설득할 수 있다.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정의당을 없애자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연대죠. 사회적 연대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작은 거 하나 해보고 성공하니까 이걸 기획해서 정권 재창출도 하고 싶고 퇴임 후에 안전판도 만들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 파시즘적으로 흘러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투쟁의 길만 남았네요. 예, 이제 투쟁의 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 있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촛불 집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가만히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1차적 인연대,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민주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2차적 연대,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민주당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그 3차적 연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나서서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1월 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전국민 걸기대회,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을 위한 전국민 걸기대회,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과 국힘당 해체를 위한 전국민 걸기대회, 이러한 형태를 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범국민연합체네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 기반에 만들어진 주요 단체가 아닌 이념투쟁의 영역, 여론의 영역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중도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당파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그런 계급 기반이라든 이익관계에 의한 층들이 아닌 영역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그렇죠. 그렇게 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파시즘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론이 만들어졌고, 이 투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민주당과 또 소통해가면서 또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하나의 논의의 장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